55%입니다. KBS 제일 라디오 정오 뉴스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KBS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아직도 2002년 한일 월드컵의 감동을 잊지 못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축구로 하나 됐던 그 순간 우리 국민들 모두 하나가 됐었죠. 이렇게 국민들에게 감동을 줬던 축구가 지난 아시안컵 경기에서는 큰 실망으로 다가왔습니다. 경기 결과보다도 이 경기의 내용이 안 좋았고,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그 경기 전날 선수들 간에 다툼이 있었다, 이런 소식까지 알려지면서 아쉬움이 더 컸었는데요. 어제 대한축구협회는 클린스만 국가대표팀 감독을 전격 경질했어요. 관련 내용 잠시 후에 살펴보겠고요. 이제 총선이 54일 남았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매주 토요일 이 총선 상황 또 판세를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이주윤 씨. 네, 날 좋은 토요일이라 나들이 가는 차들이 많습니다. 경부선은 충청권, 청주 일대가 양방향 어려운데요. 서울 쪽으로는 이제 옥산부터 청주 휴게소까지 밀리고요. 반대 부산 방향으로는 신갈과 오산 일대 주춤했다가 천안부터 천안 휴게소까지 가장 어렵습니다. 논산 천안선도 논산 방향 정체가 남풍새와 차량터널 사이로 꾸준한데요. 중부선 이용해서 남이 방향으로 이동하신다면 호법과 진천터널 부근에서는 짧게만 주춤합니다. 다만 서충주 부근은 꽤 긴 정체인데 남이 분기점을 지날 때까지 속도 내려갑니다. 강원 지역과 이어지는 노선 중에서는 영동선 상황이 가장 힘겹습니다. 특히 경기권에서는 마성터널부터 용인지나 양지터널까지 정체고요. 강원 지역에 진입한 후로도 원주와 소초 쉼터 사이로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한편 둔내터널 부근 1차로 쪽엔 사고가 있으니까요. 한 개 차로가 막혀 있으니까 차로 변경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원주선은 외곽 쪽 초월과 동군제한 부근이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이주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이번 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 주간 뉴스 큐레이션, 이렇게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한국일보의 박지연 기자가 매주 도와주겠습니다. 박지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뉴스 큐레이터라고 소개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당신의 뉴스 큐레이터 한국일보 박지연 기자고요. 앵커님 큐레이터라는 말 들어보셨죠? 뭐 미술관에서 전시 기획하시는 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작품이나 콘텐츠를 분류하고 또 모으는 것처럼 저는 뉴스를 주제별로 모아서 독자 맞춤형 구독 서비스를 이메일로 제공하는 뉴스 큐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어허. 그걸 하는 사람이 바로 뉴스 큐레이터인 거죠. 예. 국내뿐 아니라 해외 언론에서도 실제 쓰고 있는 신조어입니다. 네, 주제별로 뉴스를 모은다. 네, 맞습니다. 이런 뉴스 큐레이션 작업을 하게 된 무슨 배경이 있어요? 네, 전통적으로 뉴스를 접하는 채널은 TV와 라디오 그리고 신문이었죠.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주말 드라마를 오매불만 기다려서 본방사수하던 그 옛날은 지나갔고 이제는 넷플릭스 같은 OTT로 한 번에 몰아보고 또 뉴스도 유튜브나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내가 보고 싶은 뉴스를 쏙쏙 뽑아서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네, 또 기사의 양이 너무 많잖아요. 매일 쏟아지는 정보로 인해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는 출근길에 10분만 투자해서 영양가 있는 뉴스를 익히자 하는 분들이 OTT처럼 원할 때 찾아볼 수 있는 뉴스를 이 키워드로 묶어서 쉽고 재밌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네, 키워드로 묶는다는 게 특징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오늘의 키워드는 뭡니까? 오늘의 키워드 긴장입니다. 긴장?
네. 예. 저도 지금 기분 좋은 긴장감을 느끼고 있어서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예. 예, 세 가지 뉴스 준비했고요. 먼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서비스가 멈춰설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야말로 폭풍 전야인데요. 의사 정원을 늘린다는 정부,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해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의사단체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고요. 네. 또 안보 상황도 심각합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요. 미국이 북한을 자극하면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거든요. 가뜩이나 14일에 북한이 또 동해상에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터라서 여기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고요. 또 쿠팡이나 네이버 등 우리 국민들이 널리 쓰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도 긴장이 감지됩니다. 이 오죽하면 정부와 쿠팡이 급히 모여서 머리를 맞댈 정도였다고 합니다. 의사 정원, 또 북한 핵실험, 이커머스 시장 판도 변화, 이렇게 전혀 다른 뉴스인데 세 가지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긴장이다. 맞습니다. 이거로군요. 첫 번째 긴장,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계획 발표하자 의사단체들이 지금 총파업 불사하겠다 강력 반발하고 있고 이게 4년 전 상황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정부는 근데 일단은 초강수를 두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정부와 의사단체 그리고 의대생들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순으로 보면요. 면허 취소가 처음으로 언급된 건 그 설 연휴 직전이었던 8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브리핑이었고요. 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이 19일에 집단 사직서를 내고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렇게 어제 밝혔습니다. 빅5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의 21%가 소속돼 있어서요. 이 진료 거부가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의료 대란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예. 앞서 정부는 수련 병원들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고요. 또 다른 병원들에서도 이미 사직서를 던진 인턴 레지던트가 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집계를 해보니 발표된 걸로는 이날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235명이고요. 아직 수리된 곳은 없습니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전체 221개 수련 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 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해둔 상태고요. 병원 현장 점검을 벌여서 출근 안 한 전공의들에게 업무 개심 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의대 정원 확대 거슬러 가면 의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국민적 인식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방에서는 뭐 연봉 3억 4억 내걸어도 의사를 못 구한다. 이런 뉴스들 빈번히 나왔었잖아요. 맞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이런 웃픈 이야기들이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지방에선 24시간 돌아가야 하는 응급실이 요일제로 운영되는 현실이고요. 하하. 또 결국 환자와 가족들은 서울에 방을 잡고 병원에 다니는 이른바 환자방까지 생긴 마당입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 2,000명 늘리겠다. 이게 바로 정부의 방침이고요. 예. 의사 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의사들 소득 수준은 현재보다 낮아지겠죠.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하니까 의사 증원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의사들이 반발하면서 의정 충돌 양상인데 이게 4년 전에 똑같은 모습을 국민들이 다 봤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4년 전에도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2020년 의정 충돌 때와 달라진 게 있습니다. 당시에는 정부가 수세에 몰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정부가 강경책을 구사할 수 있겠다는 점이에요. 또 그때는 또 코로나 상황이기도 했고. 맞습니다. 예. 또 그 사이에 달라진 거는 바로 의료법이 개정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에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거든요. 맞아요. 4년 전에 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에 대해서만 면허를 취소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5월 개정된 의료법은 의사가 어떤 사유로든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아무튼 의사들이 파업에 돌입하면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이 일이 되풀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확인해 보니까요. 근무하지 않고 있는 의사들이 103명이 나왔고 이 중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려서 100명은 다시 현장에 돌아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요. 의사가 만약에 업무 개시 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든요. 네. 근데 이 점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고요. 다만 이제는 면허를 잃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업무 개시 명령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서 이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 그러니까
금고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이제는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면허가 취소될 것인가 이 가능성에 대해선 전문가들 의견이 좀 엇갈리는데요. 이 형량을 정하는 양형은 법원의 재량인 만큼 재판으로 이어져 봐야 알 수 있고요. 물론 초범은 주로 벌금형이 나오기는 해요. 하지만 국민 목숨을 담보로 파업했다 이런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다면 집행유예나 징역형이 선고돼 면허 취소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 개시 명령 자체가 문제다 이런 논리도 또 있죠? 네, 맞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의 위헌성을 먼저 따져야 한다 이렇게 반대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단행동 금지 명령이나 업무 개시 명령 모두 헌법상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하면서요. 헌법재판소의 위헌을 확인받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좀 더 따져볼 소지가 있긴 있군요. 맞습니다. 4년 전에는 또 의사 국가시험 응시 거부도 했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의사 국시 거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난달에 필기시험이 이미 치러져서요. 합격자 발표까지 끝났거든요. 예. 2020년에는 정부가 국시 재응시 불가 방침을 세웠었는데요. 공교롭게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의사 수급 문제가 불거지자 결국 2021년 초에 미응시자 2,700여 명을 구제해줘서 특혜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정면 충돌로 갈까요? 의사단체가 좀 다른 전략을 펼 여지는 없습니까? 2020년 사태 당시에 전공의들이 이 업무 개시 명령 문자를 받지 않으려고 휴대폰 전원을 껐던 이른바 블랙아웃 전략을 구사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우리나라 법은 이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업무 개시 명령은 의사 개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발송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나는 휴대폰을 켜지 않았으니까 송달을 못 받았다 이런 논리를 폈던 거예요. 네. 하지만 복지부는 이에 대한 법률 검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복지부는 최근 브리핑에서요. 휴대폰이 꺼진 경우에도 문자를 발송하면 송달로 볼 수 있다. 이런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반론이 있습니다. 일방적인 문자 송달은 유효하지 않다. 이런 논리인데요. 법적으로는 서면 전달이 원칙이고 전자문서로 전달하려면 사실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의사단체는 이런 송달이 행정절차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의대 입시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충돌 그 사이의 긴장감 점점 고조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 사안으로 다뤄봤고 두 번째가 이제 북한의 핵실험 우려인데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2번이나 언급하면서 이 정세 악화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전가했다고요? 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인데요. 북한 입장을 두둔하는 주장을 잇따라 펴고 있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현지 시간 10일 러시아 매체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도발이 계속되고 북한이 점점 더 위험해진다면 북한 지도부가 방어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핵실험을 감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책임은 미국과 동맹국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마체고라 대사가 북한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한 건 말씀하신 대로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7일 다른 러시아 매체 인터뷰에서도 미국이 영내에서 도발 움직임을 계속한다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하는 결정을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거론을 했었고요. 또 이반 젤로브체프 러시아 외무부 국장도 11일 현지 국영통신과 인터뷰에서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쟁 준비 같은 그 대남 위협 발언에 대해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연합훈련이 그 북한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요사이 러시아와 북한이 아주 밀착하고 있으니까 북한 지도부와의 교감 속에서 러시아 대사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걸로 지금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도 러시아 대사가 직접 북한 핵실험까지 언급한 속내는 뭘까요? 예, 러시아가 북한을 이용해서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 핵실험 전제 조건을 미국의 도발이라고 규정한 건요.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이 전쟁 중인 러시아를 압박한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또 한미 핵 협의 그룹에 반발하는 북한 편에 서서 북러 군사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도 보이고요. 또 특히 미국을 상대로 하는 전략적 계산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행보를 주시하면서 핵실험 감행을 저울질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예. 또 그러면서 결국 마체고라 대사의 핵실험 언급은 바이든 행정부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면서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압박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요. 13일 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선제적인 핵 공격을 법제화하고 동족을 대상으로 하는 핵 공격 위협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게 객관적 사실이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또 그러면서 주 북한 러시아 대사가 이 사실을 외면한 채 북한 도발에 대한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전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북한의 핵 개발을 정당화하는 언급을 하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일부 관계자들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어떤 경우에도 또 어떤 명분에도 합리화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예, 또 합동참모본부는요. 북한의 핵실험은 정치적 판단 시 언제든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관련 시설 활동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고 현재 설명할 사안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긴장이 이제 우리 이커머스 시장의 판도 변화인데 중국의 알리 테무가 급성장하고 있어서 지금 이런 긴장감이 고조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중국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이 초저가 상품을 앞세워서 한국 시장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어요. 그러자 정부가 본격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예,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국내 이커머스를 넘어서 생활용품이나 의류 같이 일상에서 널리 쓰이는 소비재 시장 자체가 이 메이드 인 차이나에 잠식당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인데요. 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견기업 정책관 주재로 이커머스 업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쿠팡, 네이버를 비롯해서 11번가, 지마켓, 쓱닷컴 이런 국내 주요 이커머스 업체가 총 집합했습니다. 중국의 이커머스 공습을 두고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댄 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알리하고 테무가 지금 대표적인데 이게 어떤 회사들이죠? 알리익스프레스는 중국 1위 이커머스인 알리바바의 자회사고요. 테무는 중국 3위 이커머스 핀도더 자회사입니다.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한국 고객이 직구하는 방식이고요. 알리는 2018년 11월에 들어왔고 테무는 지난해 7월에 국내 시장에 상륙했습니다. 알리는 진출 초기만 해도 배송 기간이 너무 길어서 좀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두 회사가 중국 전역에 물류망을 넓히면서 한국으로 오는 배송 기간을 단축하니까 이제 소비자 심리가 끌어당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로 요새 많이들 씁니까? 우리 박 기자도 써봤어요? 아, 네. 저도 2020년에 알리 붐이 한번 일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만 해도 배송이 워낙 느려서 잊을만 하면 집에 배송돼 있을 거다 이런 우스개가 있었을 때예요. 저는 차량용 충전기를 주문을 해봤는데 한 6주쯤 지나니까 정말 잊을만하니 도착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달 반 이후에?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배송이 빨라졌잖아요. 애플리케이션 시장 조사 업체 YG앱 리테일 굿즈가 집계를 해보니까요. 올해 1월에 알리의 미용자는 717만 명으로 지난해 1월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 테무의 미용자도 진출 직후였던 작년에는 52만 명이었는데요. 지난달에 보니까 10배 넘게 불어서 571만 명까지 불어났습니다. 급성장이군요. 네. 이렇게 되면 우리 소비자와 국내 업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꼭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커머스를 통해서 물품을 판매하는 이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판로가 넓어진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요. 알리나 테무가 등장하면서 쿠팡 중심이었던 이커머스 시장의 이 판도가 달라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 제조사로서는 사실 반가운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중국 이커머스가 계속 진격을 해오면요. 국내 전자상거래 업계는 물론 중소기업 생태계까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예, 중국산 저가 생활용품이나 의류가 많이 팔릴수록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국내 기업이 입을 타격이 적지 않다는 계산인 거죠. 특히 알리의 도매 플랫폼 1688닷컴이 있는데요. 한국 진출설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상륙을 하면 소매시장에 이어 도매 시장까지 중국 이커머스 영향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알리,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회사들이 아무리 초저가 정책을 펴도 중국산 제품의 고질병으로 꼽히는 이 짝퉁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네. 또 한국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려면 이 신뢰를 쌓는 게 급선무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내 이커머스 업계가 아무래도 잘하는 점이 있잖아요. 이 반품이나 환불 같은 고객 응대 서비스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긴장을 키워드로 세 가지 뉴스 정리해봤습니다. 주간 뉴스 큐레이션 뉴스 큐레이터 한국일보 박지연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시고요. 12시 30분 향해 갑니다.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먼저 기상청의 강혜종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2월에 김치도 깬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이렇게 2월에도 추위가 매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남서풍의 유입으로 비교적 온화한데요. 오늘도 맑은 가운데 기온이 다소 오르겠습니다. 어제보다 2, 3도 올라서 서울이 10도, 대전, 전주 14도, 대구 15도 등 8도에서 15도 분포가 되겠고요. 내일은 여기에서 또 2도에서 6도 정도 상승해 서울이 15도 등 12도에서 18도, 아침 기온도 서울 3도 등 영하 3도에서 영상 9도로 계속해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 유지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내일은 기압계 변화가 있습니다. 점차 흐려져 오전에 제주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서쪽과 남쪽 그리고 밤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이어지고 모레 밤에 그치겠는데요. 중부지방은 20에서 60, 남부지방 30에서 80mm로 많은 양입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의 경우는 많은 곳 100mm 이상, 제주는 30에서 최대 150mm 안팎까지 비가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지형적인 영향도 더해집니다. 천둥, 번개, 돌풍도 동반하는 곳이 있을 걸로 보이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내일 대부분 지역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오후가 되면 남해안과 제주에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게다가 해상의 파도 또한 2에서 4m로 높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항공기와 여객선 이용하실 분들은 운항정보 미리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영남권 해안에 너울 계속 높겠고요. 강원도에는 지금 눈이 많이 쌓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빙판 많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5.7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혜 씨입니다. 네,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고속도로 곳곳으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으로 덕소 3패에서 월문 1터널 사이로 6km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서면 7터널 부근 2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차로 변경 잘 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잠원에서 서초 또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각각 주춤하고요. 오산에서 남사까지는 5km 정체입니다. 또 천안 분기점에서 천안 휴게소까지는 10km 정체, 이후 옥산 휴게소에서 남이 분기점 사이로도 막힙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으로는 장현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면서 부근으로 정체되고 있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으로도 정안나들목 광정교 부근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총선 D-54. 네, 총선 54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토요일 일부 시간에 총선 둘러싼 상황 분석 또 판세 분석 해보도록 합니다. 내일신문의 박준규 기자 오늘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제 공천 국면인데 먼저 국민의힘 공천부터 거의 마무리 국면이죠. 영남 정도만 좀 남아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국민의힘 공천의 특징을 좀 정리해 볼까요? 예, 이 첫째는 현역 물갈이가 많지 않았다는 건데요. 현역 중 컷오프 이 공천 배제가 된 의원은 비례대표인 최영희 서정숙 의원 2명뿐입니다. 네. 두 번째는 대통령실 출신에게 특혜가 없었다는 건데 특히 대통령의 친구라는 석동현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이 경선을 치르지 못하고 컷오프 됐고요. 예.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역시 강남을 출마를 고려했지만 그것도 어려워졌습니다. 세 번째는 영남 중진 의원들이 불출마하거나 험지를 선택했다는 건데 맞아요. 또 김무성 전 대표가 출마하려고 하다가 철회된 것도 주요한 관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남 중진들이 자신의 지역구를 나와서 험지로 나간 부분, 이 4선의 서병수 의원, 3선의 김태우 의원, 또 3선의 조혜진 의원이 각각 낙동강 벨트에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것은 대부분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요구에 따른 화답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방금 얘기한 그 낙동강 벨트 외에도 한강 둘러싼 벨트, 또 수원 벨트 이런 주요 지역의 전선을 튼튼하게 먼저 설정했죠. 예, 주요 한강 벨트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켜내야 할 곳입니다. 이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는 이미 확보하고 있는 곳이고 여기에 성동구, 동작구, 마포구까지 얻게 되면 강남, 강북, 한강 벨트를 완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건데요. 예. 용산구에는 권영세 의원을 다시 한번 배치를 했고 동작 을에는 나경원 전 의원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중구와 성동 을에는 이해운 전 의원, 하태경 의원, 이영 의원이 이 3파전 경선을 치르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수원은 새롭게 점령해야 할 곳인데 민주당이 갑을, 병정, 무 5개 지역구를 모두 갖고 있기 때문인데 이곳에 이 갑에는 김현준 전 국세청장, 병에는 박문규 전 이 산업부 장관, 정에는 이수정 교수를 묶어놨습니다. 낙동강 벨트는 원래 여당에 유리했던 곳이었는데 현재는 민주당 의원들이 주로 포진해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수복을 해야 할 곳입니다. 그렇죠. 조혜진 의원, 김태호 의원, 서병수 의원 이 중진 의원들이 민주당 현역인 김정우 의원, 김두관 의원, 전재수 의원과 맞대결하는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한강과 수원 벨트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등 수도권 민심을 잡고 승리를 결정지을 수 있는 교두부라고 할 수 있고요. 낙동강 벨트는 여당의 입장에서는 완승을 위해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여당의 압승을 방어하는 최후의 방어선이라는 점에서 치열한 대결이 예상됩니다. 예. 그래서 여야의 공천이 대략 그 윤곽을 드러내면서 뜨거운 격전지가 속속 드러나고 있죠. 예, 가장 뜨거운 곳은 인천 계양을인데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맞붙을 것으로 가닥이 잡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 전 장관은 이미 단수 공천을 받아놓은 상황이고요. 이 대표도 공천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 주면은 아마 확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용산의 권영세 의원과 동작을의 나경원 전 의원이 단수 공천됐는데 과연 민주당에서 어떤 그 인물을 맞대응시킬지가 관심인데요. 현재는 추미애 전 대표 또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나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공관위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동작을에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을 보내서 나경원 전 의원과 맞대결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친윤계 의원 또 용산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은 대부분 경선을 치르게 됐는데 이제 경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 이게 쟁점이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인사들의 출마지가 대부분 경선으로 정해졌기 때문인데 물론 아직 이 영남 지역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역들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실 출신에게는 이 단독 공천을 주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게다가 용산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경선 통과가 쉽지 않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경선에서는 당원 여론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투표권이 있는 당원, 이 책임 당원의 경우에는 이 현역 의원들이 많이 확보한 상태고 상대적으로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은 상당히 늦게 나왔기 때문에 이 책임 당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불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입니다. 예. 특히 영남의 경우에는 경선 여론조사에서 당원과 국민 비율이 50대 50이고 이것은 이제 수도권은 당원 20%만 반영하는 거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실 출신 도전자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컷오프 그리고 감점입니다. 선출직 평가에서 하위 10%가 컷오프될 예정이고 10에서 30%에 속한 의원들은 20% 감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3선 이상 의원이 같은 지역에 다시 나오게 되면 15% 추가 감점이 됩니다. 맞아요. 이것을 고려하면 현역이 많은 영남에서는 이 대통령실 출신과 중진들의 이 경선이 뜨겁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이젠 민주당인데 민주당 공천은 국민의힘에 비해서는 조금 늦어요. 전제까지 이루어진 공천 어떻게 평가해야 합니까? 예, 3차 공천 심사 결과 발표까지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친문의 고민정 의원이 단수 평가됐고요. 공천이 됐고요. 부산, 경남, 강원 등의 이 험지 지역을 점하고 있는 현역 의원들 주로 이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여론조사에서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지 않은 곳이면서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곳에는 모두 경선으로 이 결정이 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현역 컷오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격전지 등에서 빠르게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곳을 중심으로 발표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내일부터가 중요합니다. 예. 오늘이나 내일에는 선출직 평가 하위 20%를 의원 개인에게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위 20%는 31명인데 이 중 하위 10%는 경선 결과에서 30% 감점이 되고 10에서 20%는 20%가 감점이 되는데 이에 따라서 공관이나 뭐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 하위 20% 안에 들어가 있는 현역 의원들 중에서 불출마 선언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밀실 공천 논란이 불거졌죠. 두 건인데 하나는 지난 13일 저녁에 이재명 대표, 조정식 사무총장, 김병기 사무부총장, 정성호 의원과 같은 일부 지도부 인사들이 모여서 컷오프 대상을 논의했다. 네. 이게 사천 밀실 공천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이 돈봉투 관련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돌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다른 사법 리스크와 형평성 논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 제기는 대체로 사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13일 회동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데 공관위에 확인을 해보니까 13일 모임은 없었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노웅래, 기동민, 비례 이수진 의원 등에 대한 배제 문제를 놓고 다양한 모임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13일에는 모이지 않았지만 다른 날에는 모임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정식 사무총장과 김병기 사무부총장은 공관위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천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문제될 게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예. 또 다른 것은 이 공천 배제 문제 관련해서는 결국 지도부의 논의가 있기 때문에 지도부와 같이 얘기한 것도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런 입장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율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당사자들이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나선 겁니다. 예. 왜 이런 논란이 빚어졌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천에서 점수를 따야 하는데 뾰족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도덕성이나 용태를 만들어내야 하는 좀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일부 의원들을 향해서 용태를 종용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대표가 아닌 다른 지도부나 측근이 가서 얘기하니까 이것이 이 대표의 뜻이냐 이렇게 되물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 대표가 불가피하게 직접 나서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노웅래, 기동민, 비례 이수진 의원 등등도 금품수수 등등으로 지금 이 수사를 받거나 재판 중인 이런 사안 아닙니까? 네. 또 돈봉투 관련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빼야 민주당 공천이 좀 평가받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전략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이재명 대표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걸려 있어서 예. 그래서 그런지 그러니까 좀 국민의힘 쪽은 아까도 정리해 주신 것처럼 영남권 낙동강 벨트에 자진해서는 아닙니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뜻을 받아가지고 자기 지역구를 버리고 현역 민주당 의원이 있는 대로 자진해서 옮기고 네. 좀 깔끔한 모양새를 연출하는데 민주당은 좀 삐걱삐걱거리는 그런 양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민주당 공천은 시작하자마자 좀 문제점을 노출시켰습니다. 친명이면서 핵심인 조정식 사무총장과 김병기 사무부총장의 지역구 적수인 김윤식 전 시흥시장과 전병헌 전 정무수석을 후보 검증 단계에서 탈락시키면서 이 사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랬죠. 이후 이 돈봉투 등 도덕성과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강도 높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수많은 사건으로 기소돼서 현재 재판 중이라는 점에서 이중잣대 이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예. 돈봉투나 뇌물 등의 혐의로 논란이 되는 의원들을 컷오프 시키려는 의지가 강하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당사자들이 이 대표와의 형평성 얘기를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물갈이가 곧 혁신 공천이다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을 선택했고 그러다 보니까 현역 의원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용태를 거부하게 되면 경선을 붙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는 두 가지 트랙을 생각하고 있다는 건데 평가 하위 20% 의원과 도덕성 문제가 있는 의원들에게 계속해서 용태를 좀 종용할 계획이고 또 하나의 트랙은 지금 올드보이라고 하는 몇몇 의원들이 도전을 하고 있는데 그 용태나 험지 출마를 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민주당이 현역 의원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국민의힘보다는 사실 물갈이하기가 조금 더 어려운 건 사실일 거예요. 네. 그런데 친명 대 친문 이렇게 읽는 시각이 바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비토 여부 이것 때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
공천 불가로는 세 가지의 아주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지도부에서 가장 앞세우고 있는 것은 이 전략공천지라는 점인데 현재 임 전 실장이 공천 받으려는 곳이 자신의 출신 대학인 한양대가 있는 중구 성동 갑지역입니다. 예. 이곳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서초 을로 지역구를 옮기면서 빈자리가 됐고 민주당의 당원 당규에 따르면은 전략공천지로 이미 공개적으로 지목된 곳입니다. 그곳에서 자신을 전략공천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 적절하지 않고 민주당 이 공관위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임 전 실장은 이곳에서 재선을 했고 18대에서는 낙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은평을 지역구로 옮겨가서 강병은 의원과 경선을 치렀는데 거기에서도 패배하게 됩니다. 예. 이런 이력이 있는데 과거 자신의 지역구에 다시 돌아와서 기회를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또 이것을 주는 것이 맞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속내도 또 복잡합니다. 임 전 실장이 86세대와 친문계의 중심에 있는 부분이고 친문계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경쟁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 장악이나 3년 후의 대선에서 이 대표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외부의 86세대에 대한 비판, 대선 패배의 책임 등을 들어서 불가능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네. 자, 양당의 공천 진행 과정 지금까지 아직 뭐 전반부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은 조금 순조로운 듯 보이고 민주당은 좀 삐걱거리는 소리가 더 크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겠네요. 총선 D-54 내일신문의 박준규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어제 긴급 임원회의를 연 뒤에 기자회견을 갖고 클린스만 감독 경질을 공식 발표했죠. 그런데 뭐 엄청난 액수의 위약금을 줘야 한다 등등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임주혜 변호사 연결해서 관련된 소식 좀 들어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주혜 변호사입니다. 예. 위약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결국 축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경질을 클린스만 감독에 통보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예. 이와 관련해서 사실 계약서의 이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언론에 공개된 바와 같이 사실 이 계약 기간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 계약 기간은 당연히 어떤 축구라는 것이 당장의 어떤 승패를 놓고서는 어떤 감독의 자질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뭐 한 게임을 졌다고 해서 바로 이 경질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네, 계약서에 이 감독의 자질이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들이 되어 있었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지금 한참 문제되고 있는 뭐 한국 거주 문제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계약서에 뭐 한국에 뭐 쭉 거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내지는 1년에 뭐 3분의 2 이상은 뭐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면은 만약 그런 부분을 위반했다면은 이를 사유로 해서 계약을 이제 해지하는 것이 가능했겠지만 그렇죠. 사실 지금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지 자체가 좀 의문인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단순히 뭐 선수단에 대한 관리 소홀이라든가 뭐 제대로 뭐 팀을 이끌지 못했다는 이런 추상적인 사유만으로는 바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되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촘촘히 마련되어 있지 못한 우리가 계약을 체결했다면 안타깝게도 남은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2년 지금 반 이상이 남아있는 상태였잖아요. 예. 북중미 월드컵 그 최종전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이 남은 연봉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급할 가능성도 실제로 존재는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이 굉장히 좀 안타깝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과의 계약서가 공개 안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계약이라는 거는요. 지금 축구협회와 클리스만 감독이 지금 두 당사자잖아요. 그렇죠. 이 계약서라는 것은 이제 통상적으로 여기에 비밀 유지 조항이 함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봉이라던가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사실 비밀에 붙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공개가 되어 있지 않고 사실 이 연봉도 어떤 정도 추산치로서 한 30억 가량 된다는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계약서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요. 사실 이렇게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라면은 구체적으로 감독에게 요구하는 조건들, 뭐 한국에 어느 정도 거주한다거나 그렇죠. 선수단 관리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분담해 준다던가 내지는 이 클리스만 감독과 함께하는 팀의 구성원들의 뭐 연봉이라던가 사실 클리스만 감독이 잦은 출국이 또 문제가 되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사실 그 비행기 값이나 그 당시의 체류 비용 같은 것도 우리가 부담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사실 계약서상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우리 측에서는 어떤 경우에 우리가 중도에라도 우리가 정해진 계약 기간에 두고라도 해지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명시가 되어 있었다면은 좀 이 문제가 해결하기 쉬웠을 텐데 네. 이 축구협회 측도 어제 이제 변호사와 이제 상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협상도 있을 것이고 정말 중대하게 계약 위반 사유가 있었는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만약 이런 조항이 담겨 있지 않고 추상적으로 그냥 어떤 감독의 신의성실 의무 정도만 규정되어 있다면 네. 안타깝게도 어떤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어제 정몽규 회장이 위약금 문제 거론되고 나니까 자기가 재정 기여하는 방안을 언급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언급한 걸로 봐서는 위약금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네요. 그만큼 네, 그런 가능성도 있죠. 그만큼 계약서에 감독의 의무에 대한 꼼꼼한 규정이 없었을 것으로 지금까지는 해석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그렇죠.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하나 법률적인 문제가 일부 네. 시민단체에서 이 클린스만 감독 선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정몽규 협회장을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는데 그렇죠. 이거는 법적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번 클리스만 감독이 선임에서부터 좀 잡음이 있었던 것은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전 감독으로 있었을 때도 이런 좀 근무 태만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다. 이런 점을 국내 축구 팬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좀 우려했던 지점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고발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 축구협회장이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이 클리스만 감독 선임에 있어서 어떤 본인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이건 축구협회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 방해에도 해당하고 예. 그에 따라서 어떤 감독에게 이런 고액의 연봉을 지급함과 동시에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런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서 결국 경질이 되고 그에 따라 우리가 위약금을 묻는다면 네. 이거는 이제 이 정몽규 협회장의 잘못으로 인한 어떤 업무상 배임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보게 한 행동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런 고소가 진행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 부분이 성립이 되려면 어떤 독단적인 결정이었어야 된다. 클리스만 선임에 있어서 어떤 협회에서 정해야 되는 그런 회의라던가 어떤 결정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자가 발생하도록 독단적인 결정이 있다는 점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의 입증이 가능할지는 좀 사실 좀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어쨌든 네. 큰 조직에서의 프로세스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뼈아픈 지점은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라는 어떤 전문가 집단이 이런 결정을 하고서 이제 책임은 또 나 몰라라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인가 어린 선수들만의 어떤 불화의 문제로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지점은 반드시 국민들의 어떤 심판을 받을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축구협회 측에서 클린스만 감독 선임할 때 누가 참여해가지고 그렇죠. 면접을 몇 번 받고 이런 절차를 소상히 설명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몽규 협회장이 혼자 독단으로 한 건 아니다. 라고 그렇죠, 하는 그렇죠. 밟아야 할 절차를 밟았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밝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고발이 들어갔으니까 경찰이 수사는 하겠죠?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어떻게 보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예. 관계 규정에 있어서 위배됨이 없는지에 대한 조사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처벌까지 이루어질지는 사실 미지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지수라고 표현하셨지만 쉽지 않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이강민 선수 등 다툼이 있어서 손가락 다쳤다 이런 게 좀 알려지고 네. 있잖아요. 축구협회도 네. 인정을 했고
그렇죠. 그런데 뭐 이런 다툼이 있었다고 그래서 관리 소홀 책임 물어가지고 감독은 이것 때문에 경질됐으니 위약금 안 줘도 돼. 이렇게 하기도 어려운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선수단 간에는 사실 인간관계라는 것이 언제나 크고 작은 그런 그러니까요. 마찰은 있을 수 있죠. 예. 하지만 당연히 이런 부분을 하나의 원팀으로 묶는 것이 그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이 감독의 역할은 맞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문제가 발생한 데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은 감독에게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고요. 예. 다만 이를 이유로 바로 위약금 없이 경질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죠. 앞으로는 신인 감독 선임할 때 계약서를 좀 꼼꼼하게 잘 써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뭐 아까 연봉도 추정치라고 했습니다마는 뭐 그렇게 계산해 보면 위약금 한 80억 된다고요? 그렇죠. 이게 추정치지만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이 함께 일하고 있는 이 코치진까지도 다 이제 교체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예.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코치진, 뭐 의료진 이런 분들도 다 계약 기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간에 이제 뭐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 이제 개개인 간에 어떻게 할지 참 많은 문제가 남아 있어 보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까지 좀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였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 이제 잘 뽑아야 되겠습니다. 1부 마칩니다. 1시에 올게요.